마을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들려주신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마음을 나누어 주신다면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던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닭도 울기 전 장터 한 구석 작은 떡집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그곳에서 박분이는 혼자 떡을 찌고 있었습니다. 예순을 넘긴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했고 손놀림은 여전히 빨랐지요. 시루에서 올라오는 김이 방안을 가득 채웠고 박분이는 젖은 헝겊으로 이마에 땀을 훔쳤습니다. 오늘도 장이 서겠구먼. 박분이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시루를 내렸습니다. 떡을 찌는 일은 새벽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해가 뜨면 장터에 사람들이 모여들 테고 그때는 이미 떡이 다 익어 있어야 했으니까요. 박분이는 홀로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을 여의고 자식도 없이 평생을 장터 떡장사로 살아왔지요. 외롭지 않느냐고 묻는 이들도 있었지만 박분이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박분이는 문틈으로 새어들어오는 빗물을 보며 한숨을 쉬었지요. 비가 오면 장이 서도 손님이 뜸했습니다. 그래도 떡은 찌어야 했습니다. 혹시라도 찾아올 손님을 위해서 말이지요. 박분이는 다시 시루를 올리고 불을 지폈습니다. 불길이 활활 타오르자 방안이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자 분명 아기 우는 소리였습니다. 박분이는 떡방아 소리를 멈추고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는 듯 했지요. 먼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박분이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빗줄기가 거세게 쏟아져 들어왔고 어둠 속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더욱 또렷하게 들렸지요. 박분이는 등불을 들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비에 젖은 땅은 질퍽했고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박분이는 울음소리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장터 모퉁이, 처마 밑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분이는 등불을 가까이 들이댔지요. 그곳에는 누더기에 쌓인 작은 아기가 있었습니다. 아기는 비에 젖어 온몸이 차갑게 식어 있었고 작은 입을 벌려 힘없이 울고 있었지요. 박분이는 깜짝 놀라 아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찌한단 말이냐. 아기는 너무도 작았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듯 했지요. 박분이는 서둘러 아기를 품에 안고 떡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불을 더 지펴 방안을 따뜻하게 했고 젖은 누더기를 벗겨내고는 자신의 옷으로 아기를 감쌌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울고 있었지만 차가웠던 몸이 조금씩 따뜻해지자 울음이 잦아들었지요. 누가 이런 짓을 한단 말이냐. 박분이는 아기를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아기를 버리는 일은 드물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눈앞에서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박분이는 아기를 안은 채 한참을 망설였지요. 관아에 넘겨야 할지 아니면 어찌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일단 따뜻하게 해주고 봐야겠구먼. 박분이는 아기를 품에 안은 채 다시 떡을 찌기 시작했습니다. 떡방아를 찢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지요. 쿵쿵, 쿵쿵. 규칙적인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울던 아기가 갑자기 울음을 멈춘 것이지요. 박분이는 손을 멈추고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기는 눈을 크게 뜨고 박분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허, 떡방아 소리가 좋은가 보구먼. 박분이는 다시 떡방아를 찧었습니다. 쿵쿵, 쿵쿵. 소리가 이어지자 아기는 울지 않고 가만히 소리를 듣고 있었지요. 박분이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통 아기들은 큰 소리에 놀라 더 울기 마련인데 이 아기는 오히려 조용해졌으니까요. 박분이는 아기를 더욱 꼭 껴안았습니다. 내가 여기 온 것도 인연이겠지. 박분이는 관아에 넘기려던 마음을 거두었습니다. 관아에 가면 아기는 여기저기 떠돌다 결국 어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자신이 키우는 게 나을 것 같았지요. 박분이는 아기를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연이라 부르마. 인연의 연자로 말이다. 박분이는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연. 이어진 인연이라는 뜻이었지요. 박분이는 아기를 안은 채 다시 떡을 찌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는 여전히 거셌지만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떡지는 김이 피어오르고 떡방아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작은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었지요. 날이 밝았습니다. 비는 그쳤고 장터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박분이는 이연을 등에 업고 떡을 팔기 시작했지요. 사람들은 박분이가 아기를 업고 있는 모습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박할매가 아기를 업고 있네 그려. 주워온 아기라던데. 늙은 나이에 무슨 고생을 자처한단 말이냐. 박분이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떡을 팔았지요. 이연은 등에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울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서 박분이는 일하기가 한결 수월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박분이는 떡집을 정리하고 이연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둘이 사는 거다. 박분이는 이연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조용히 박분이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박분이는 아기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박분이는 그날 밤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이연이라는 작은 인연이 박분이의 삶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연은 5살이 되었습니다. 박분이는 여전히 장터에서 떡을 팔았고 이연은 할매 옆에 조용히 앉아있곤 했지요.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다니지도 떠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 장터를 바라보기만 했지요. 사람들은 이연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할매가 주워온 아기가 벌써 5살이 됐는디 말도 제대로 못한다지 뭐. 바보인가 보구먼. 불쌍하게도 저런 아이를 주워다 키우는 박할매도 참. 장터 사람들은 이연을 바보 아기라 불렀습니다. 이연은 또래 아이들처럼 제잘거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말을 걸어도 고개만 끄덕이거나 짧게 대답할 뿐이었지요. 박분이는 그런 말을 들어도 아무 내색 없이 떡을 팔았습니다. 이연을 업고 장터를 오갈 때면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박분이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분이는 떡을 팔고 있었고 이연은 옆에 앉아 장터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한 손님이 다가와 떡을 달라고 했습니다. 할매, 인절미 한 접시 주시오. 박분이는 떡을 접시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지요. 이게 한 접시 값어치가 돼오. 좀 더 얹어주시오. 박분이는 떡을 하나 더 얹었습니다. 손님은 돈을 내고 떡을 들고 갔지요. 그런데 이연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할매, 떡 하나가 모자랍니다. 박분이는 깜짝 놀라 이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연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지요. 박분이는 떡을 다시 세어보았습니다. 정말로 떡 하나가 모자랐습니다. 아까 손님이 가져간 접시에 떡이 하나 더 들어간 것이었지요. 박분이는 이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구나. 박분이는 신기했습니다. 이연은 떡을 세어보지도 않았는데 정확히 알아차렸으니까요. 하지만 박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떡을 다시 세어 놓았지요. 며칠 후였습니다.
박분이는 장터에서 쌀을 사러 갔습니다. 쌀 장수가 쌀자루를 늘어놓고 있었지요. 박분이는 쌀 한 자루를 달라고 했습니다. 쌀 장수는 자루를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할매, 이게 딱 20자루 있소. 하나 가져가면 19자루 남는 거요. 박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돈을 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연이 다시 입을 열었지요. 할매, 저기 21자루입니다. 쌀 장수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뭐라고? 이 바보 아기가 무슨 소리를 하는 게야? 박분이는 쌀자루를 다시 세어보았습니다. 쌀 장수도 어쩔 수 없이 자루를 하나씩 세기 시작했지요. 하나, 둘, 셋. 세어보니 정말로 21자루였습니다. 쌀 장수는 난처한 얼굴로 고개를 극적였습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 센 모양이요. 박분이는 이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연은 여전히 조용히 서 있었지요. 쌀 장수는 이연을 이상하게 바라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 아기가 어떻게 알았단 말이오? 박분이는 대답하지 않고 쌀을 들고 떡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연은 할매의 손을 잡고 뒤따라왔지요. 박분이는 집에 돌아와 이연을 안치고 물었습니다. 이연아, 내가 어떻게 그걸 알았느냐? 이연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보이니야. 보인다고? 네, 할매. 숫자가 보입니다. 박분이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연이 범상치 않다는 것만은 확실했지요. 박분이는 이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연아, 앞으로는 함부로 말하지 마라. 알겠느냐? 네, 할매. 박분이는 이연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다른 아이는 사람들의 시기를 받기 마련이었으니까요. 박분이는 이연에게 조용히 지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연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조용히 앉아 있었지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연의 남다른 점은 더욱 드러났습니다. 장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거래를 보기만 해도 돈이 얼마인지 알았지요. 누가 거스름 돈을 잘못 받아도 이연은 정확히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이연은 박분이의 말대로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서 지켜볼 뿐이었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박분이는 하루 장사를 마치고 돈을 세고 있었습니다. 이연은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지요. 박분이는 돈을 세다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하구먼. 분명 오늘 떡을 더 많이 팔았는데. 이연이 말했습니다. 할매, 낮에 푸른 저고리 입은 아주머니가 돈을 덜 주었습니다. 박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그걸 어찌 아느냐? 그 아주머니가 떡을 사면서 돈을 3냥 주었는디 4냥을 주어야 했습니다. 박분이는 돈을 다시 세어보았습니다. 정말로 한 냥이 모자랐지요. 박분이는 허허 웃었습니다. 이연아, 내가 보고 있었구나. 네, 할매. 저는 다 보고 있습니다. 박분이는 이연을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 범상치 않았습니다. 말은 적었지만 모든 걸 보고 있었지요. 숫자를 세는 재주도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박분이는 이연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바보 아기라 부르는 게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했지요. 이연아, 내가 똑똑한 건 할매만 알면 된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비밀이야. 네, 할매. 이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분이는 이연의 작은 손을 잡았지요. 장터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이연을 바보 아기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박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남다른지 말이지요. 박분이는 이연을 지키기 위해 더욱 조심스럽게 살았습니다. 이연도 할매의 말을 따라 조용히 지냈지요. 밤이 깊었습니다. 박분이는 이연을 재우고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 세상은 남다른 일을 시기했습니다.
특히 가난하고 천한 이가 재주를 보이면 더욱 그러했지요. 박분이는 이연이 평범하게 자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연의 재주는 숨길 수 없을 만큼 뛰어났습니다. 하늘이 준 재주인디 어찌해야 하나. 박분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이연을 지키는 게 먼저였지요. 박분이는 잠든 이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작고 조용한 아이였지만 그 안에는 큰 재주가 숨어 있었습니다. 박분이는 이연의 이불을 덮어주고는 조용히 불을 껐습니다. 달빛이 방 안을 비추고 이연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지요. 장터에서 박분이의 떡집 옆에는 잡화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 가게 주인은 최덕수라는 사내였지요. 40줄의 최덕수는 장터에서 제법 손꼽히는 상인이었습니다. 물건도 많이 팔고 돈도 잘 벌었지요. 하지만 그의 성질은 고약하기로 소문났습니다. 약한 이에게는 함부로 대하고 강한 이에게는 굽실거렸지요. 최덕수는 박분이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늙은 여자가 혼자 떡집을 하는 것도 보기 싫었고 주워온 아이를 키운다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지요. 게다가 박분이의 떡집이 제법 장사가 되니 더욱 싫었습니다. 손님들이 박분이의 떡을 사러 오다가 자신의 가게는 그냥 지나칠 때가 많았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분이는 떡을 팔고 있었고 이연은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요. 한 부인이 떡을 사러 왔습니다. 할매, 송편 한 그릇 주시구려. 박분이는 송편을 담아주었습니다. 부인이 돈을 내려는데 최덕수가 불쑥 끼어들었지요. 부인, 떡은 우리 가게 앞에서도 팝니다. 거기가 더 싸고 맛도 좋지요. 부인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전 여기 떡이 익숙한디. 익숙하다고 좋은 게 아니지요. 우리 가게 떡은 쌀도 좋고 정성도 더 들어갑니다. 주워온 아이 손이 닿은 떡보다야 낫지 않겠소? 최덕수는 이연을 흘끗 보며 말했습니다. 부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요. 박분이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결국 최덕수의 가게로 따라갔습니다. 박분이는 송편을 도로 거두어 드렸지요. 할매. 이연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박분이는 이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지요. 괜찮다, 이연아. 신경 쓰지 마라. 하지만 박분이의 얼굴에는 서운함이 역력했습니다. 이연은 가만히 고개를 숙였지요. 그날 이후로 최덕수는 더욱 노골적으로 박분이를 괴롭혔습니다. 손님이 떡을 사러 오면 슬쩍 끼어들어 자기 가게 물건을 권했지요. 할매, 이 떡은 위생이 걱정되지 않소? 주워온 아이가 만진 떡인디 말이오. 저 아이는 바보라던디 그런 아이가 있는 곳에서 만든 떡을 먹어도 되겠소? 최덕수의 말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못 들은 척했지만 자꾸 듣다 보니 슬그머니 발길을 돌리기 시작했지요. 박분이의 떡은 예전만큼 팔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박분이는 남은 떡을 정리하며 한숨을 쉬었지요. 이연이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분이는 이연을 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하지만 박분이는 그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이연아,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마라. 우리는 떳떳하게 살면 되는 것이다. 네, 할매. 이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작은 눈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지요. 박분이는 이연을 꼭 안았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장터에 새로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지요. 최덕수가 손님들에게 거스름돈을 속이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확실한 증거를 대지 못했습니다. 최덕수는 교묘하게 속였고 손님들은 나중에야 거스름돈이 틀린 것을 알아차렸으니까요. 아까 최서방한테 거스름돈을 받았는디
집에 와서 세어보니 한 푼이 모자라더라고. 나도 그런 적이 있어. 그런디 확실히 모르겠더라니까.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최덕수를 함부로 의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장터에서 힘있는 상인이었으니까요. 오히려 자신들이 잘못 센 것은 아닌가 의심하는 이들이 많았지요. 어느 날 낮이었습니다. 한 노파가 최덕수의 가게에서 물건을 샀습니다. 노파는 돈을 내고 거스름 돈을 받았지요. 그런데 최덕수는 일부러 적게 주었습니다. 노파는 눈이 어두워 거스름 돈을 제대로 세지 못했지요. 이연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노파가 떡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이연은 박분이를 올려다보았지요. 박분이는 이연의 눈빛을 보고 무슨 일인지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박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함부로 나서면 더 큰 화를 입을 수 있었으니까요. 이연아, 그냥 두자꾸나. 하지만 할매, 안 된다. 우리가 나설 일이 아니다. 박분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연은 고개를 숙였지요. 노파는 거스름 돈이 모자란 줄도 모르고 장터를 떠났습니다. 이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지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박분이는 이연에게 말했지요. 이연아,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다. 우리가 다 도울 수는 없다. 하지만 할매, 그 할머니는 속은 것을 모르십니다. 알지. 하지만 우리가 나서면 최서방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게야. 그러면 우리도 장사를 못하게 될지 모른다. 이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분이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마음은 답답했지요. 박분이는 이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연아, 지금은 참아야 한다. 때가 오면 진실은 드러나는 법이다. 네, 할매. 이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작은 가슴 속에는 분한 마음이 꿈틀거렸지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장터는 여전히 시끌벅적했습니다. 박분이는 떡을 팔고 있었고 이연은 옆에 앉아 있었지요. 최덕수는 또다시 박분이를 비웃었습니다. 박할매, 요즘 장사가 안 되는 모양이지? 주워온 아이 때문에 손님들이 꺼린다니까. 박분이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최덕수는 희희 웃으며 말을 이었지요. 주워온 애가 뭘 알겠어. 바보 아기라며. 그런 아이 키워서 뭐 하려고. 최서방 말을 조심하시오. 박분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덕수는 코웃음을 쳤지요. 뭐, 말 조심하라고. 사실을 말하는디 뭐가 어때서? 이 아이는 내가 키우는 아이요. 함부로 말하지 마시오. 박분이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최덕수는 비웃으며 자기 가게로 돌아갔지요. 박분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연은 박분이의 손을 잡았지요. 할매, 괜찮아요. 이연아. 박분이는 이연을 안았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세상이 아무리 매몰차게 굴어도 박분이만은 이연의 편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박분이는 떡집을 정리하며 이연에게 말했지요. 이연아, 앞으로도 함부로 말하지 마라. 내가 아는 것을 다 말하면 사람들이 너를 이상하게 볼 게야. 네, 할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서방 같은 사람은 상대하지 마라. 그런 이들은 언젠가 스스로 망하는 법이다. 박분이는 이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분이를 따라 집으로 돌아갔지요. 달빛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장터 한 구석에는 주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의 주모는 서옥년이라는 40줄의 여인이었지요. 서옥년은 젊은 시절 한양에서 살다가 남편을 여의고 이곳으로 내려와 주막을 차렸습니다. 주막은 제법 장사가 잘 되었고 서옥년은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소문났지요.
장터를 오가는 상인들의 속셈을 꿰뚫어 보았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서옥녀는 주막 앞에서 손님을 맡고 있었지요. 장터는 오후가 되면 더욱 붐볐습니다. 사람들은 물건을 사고 팔며 돈을 주고받았고 그 소리가 장터에 가득했지요. 서옥녀는 문득 박분이의 떡집을 바라보았습니다. 박분이는 떡을 팔고 있었고 이연은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요. 저 아이가 박할매가 주워온 아이로구먼. 서옥녀는 이연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이연은 다른 아이들처럼 떠들거나 뛰어다니지 않았지요. 그저 가만히 앉아 장터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서옥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 아이의 눈빛이 범상치 않아 보였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한 상인이 주막으로 들어왔습니다. 쌀 장수였지요. 그는 주막에서 술 한 잔을 마시고는 돈을 내려 했습니다. 서옥녀는 돈을 받고 거스름 돈을 주었지요. 쌀 장수는 거스름 돈을 받아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쌀 장수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주모, 아까 거스름 돈이 틀린 것 같소. 서옥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틀렸다니요? 제가 정확히 드렸는디요. 아니요. 분명 한 푼이 모자라오. 서옥녀는 다시 계산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틀린 것이 없었지요. 쌀 장수는 계속 우겼고 서옥년도 자신이 맞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실랑이를 벌였지요. 내가 분명히 받은 돈을 세어봤는디 모자라다니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똑똑히 세어서 드렸소. 그때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푼이 많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연이 주막 앞에 서 있었지요. 이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매가 거스름 돈을 줄 때 한 푼을 더 주었습니다. 서옥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더 줬다고? 네. 쌀 장수 아저씨가 술값으로 10푼을 냈는디 할매가 거스름 돈으로 6푼을 주었습니다. 5푼을 주어야 했습니다. 서옥녀는 다시 계산해 보았습니다. 이연의 말이 맞았지요. 서옥녀는 한 푼을 더 준 것이었습니다. 쌀 장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내가 한 푼을 더 받았단 말이오? 그렇습니다. 쌀 장수는 난처한 얼굴로 한 푼을 돌려주었습니다. 서옥녀는 이연을 빤히 바라보았지요. 꼬마, 내가 어떻게 알았느냐? 그냥 보였습니다. 보였다고? 이연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박분이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서옥녀는 이연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지요. 저 아이는 뭔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이었습니다. 서옥녀는 주막을 정리하고 박분이의 떡집으로 갔습니다. 박분이는 남은 떡을 정리하고 있었지요. 박할매, 잠깐 이야기 좀 하시지요. 무슨 일이십니까? 서옥녀는 주변을 둘러보고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까 그 아이 말이요. 할매 손자 맞소? 손자는 아니고 주워온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범상치 않소. 박분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서옥년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이 갔지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까 거스름돈 일 말이요. 그 아이가 한 번 보고도 정확히 알아차렸소. 그것도 주막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밖에서 보기만 했는디 말이요. 박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옥년은 말을 이었지요. 할매, 그 아이는 평범하지 않소. 숫자를 세는 재주가 보통이 아니오. 그저 우연이었을 겁니다. 우연이라고요? 아니요. 저는 사람 보는 눈이 있소. 그 아이는 분명 남다른 재주가 있소. 박분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옥년은 박분이의 손을 잡았지요. 할매, 조심하시오. 남다른 아이는 사람들의 시기를 받기 마련이요.
특히 저 최덕수 같은 자들은 더욱 그러하오.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드러내지 마시오.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소. 서웅녀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서웅녀는 박분이의 어깨를 두드리고는 주막으로 돌아갔습니다. 박분이는 이연을 바라보았지요. 이연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박분이는 이연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연아, 아까 왜 주막에 갔느냐? 할매가 거스름 돈을 틀리게 줬길래요. 그걸 내가 어찌 알았느냐? 그냥 보였습니다. 할매가 돈을 세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박분이는 놀랐습니다. 이연은 주막 밖에서 서옥년이 돈을 세는 것을 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도 정확히 계산해서 말이었습니다. 이연아, 앞으로는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라. 하지만 할매, 안 된다. 내가 그런 재주를 보이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게야. 이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분이는 이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지요. 이연아, 할매가 너를 지키려는 거다. 알겠느냐? 네, 할매. 그날 밤 박분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옥년의 말이 자꾸 떠올랐지요. 이연은 분명 범상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재주를 드러내면 위험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분이는 이연을 지켜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이연은 잠들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연의 머릿속에는 오늘 하루 장터에서 오간 돈이 모두 기억되고 있었지요. 누가 얼마를 주고받았는지, 거스름 돈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연은 자신도 모르게 장터의 거래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식하지 않았지만 점점 더 많은 것이 보이기 시작했지요. 누가 돈을 속이는지,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모든 것이 숫자로 보였습니다. 왜 나는 이런 게 보이는 걸까요? 이연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지요. 이연은 그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이연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분이는 평소처럼 떡을 찌고 있었고 이연은 옆에 앉아 있었지요. 장터는 여전히 시끌벅적했습니다. 상인들은 물건을 팔고 손님들은 물건을 샀습니다. 돈이 오가고 거래가 이루어졌지요. 이연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얼마를 주고 누가 얼마를 받는지 모든 것이 이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연은 입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머릿속에는 모든 것이 기억되고 있었지요. 서옥년은 주막에서 이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이는 무언가를 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요. 하지만 무엇을 보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서옥년은 박분이에게 조심하라고 한 자신의 말이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박분이는 떡집을 정리하고 이연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지요. 이연은 조용히 박분이를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이연의 머릿속에는 오늘 하루 장터에서 오간 모든 거래가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이연은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지요. 장터를 관리하는 관아 서리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문상길이었지요. 45살의 문상길은 관아에서 장터의 세금을 거두고 질서를 지키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자리를 이용해 돈을 빼돌리고 있었지요. 장터 상인들에게서 세금을 더 거두고는 일부만 관아에 바쳤습니다. 나머지는 자신의 주머니로 들어갔지요. 문상길은 혼자 일을 꾸미지 않았습니다. 최덕수와 손을 잡고 있었지요. 최덕수는 장터에서 가장 큰 가게를 가진 상인이었습니다. 그는 문상길에게 뇌물을 주고 세금을 덜 냈습니다. 대신 다른 상인들을 괴롭혀 장사를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었지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문상길이 장터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상인들을 불러 모았지요. 이번 달 세금을 거두겠다. 모두 준비했겠지? 상인들은 저마다 돈을 꺼냈습니다. 문상길은 돈을 받으며 장부에 적었지요. 하지만 그가 적는 숫자는 실제로 받은 돈보다 적었습니다. 차액은 그의 주머니로 들어갔지요. 박할매, 할매는 얼마 내야 하나? 예, 날이 20냥입니다. 박분이는 돈을 내놓았습니다. 문상길은 돈을 받고는 장부에 15냥이라고 적었지요. 5냥을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박분이는 장부를 볼 수 없었기에 알지 못했습니다. 이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문상길이 돈을 받고 장부에 적는 것을 유심히 바라보았지요. 비록 그는 몰랐지만 돈의 액수는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연은 문상길이 적는 숫자가 실제 받은 돈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지요. 할매, 저 양반이 이상합니다. 쉬, 조용히 해라. 박분이는 이연의 입을 막았습니다. 문상길이 돌아보았지요. 뭐라고 했느냐? 아닙니다, 나리. 아이가 하는 소리입니다. 문상길은 이연을 흘끗 보고는 다른 상인에게로 갔습니다. 박분이는 이연의 손을 꽉 잡았지요. 이연아, 함부로 말하지 마라. 저 양반은 관아 사람이다. 하지만 할매, 저 양반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 하지만 우리가 어쩔 수 있느냐? 그냥 모른 척해야 한다. 이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문상길이 받은 돈과 장부에 적은 숫자의 차이가 모두 기억되고 있었지요. 며칠 후였습니다. 이연은 장터에서 거래되는 모든 돈을 머릿속에 담고 있었습니다. 누가 얼마를 주고받는지, 문상길이 얼마를 빼돌리는지, 최덕수가 얼마나 세금을 덜 내는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억되었지요. 이연은 그를 몰랐지만 숫자는 알았습니다. 아니, 숫자보다 더 정확하게 알았지요. 한 번 본 거래는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돈이 오가는 순서도 액수도 모든 것이 머릿속에 그림처럼 그려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박분이는 이연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연은 박분이에게 물었지요. 할매, 저 문나리는 왜 거짓으로 장부에 적는 것입니까? 그건 나쁜 짓이다. 세금을 제대로 거두지 않고 자기가 빼돌리는 것이지. 그럼 관아에 말해야 하지 않습니까? 박분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연아, 세상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문나리는 관아 사람이야. 우리 같은 백성이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할매, 그리고 증거가 없다. 장부는 문나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는 글도 모른다. 누가 우리 말을 믿겠느냐? 이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분이의 말이 옳았지요. 하지만 이연의 머릿속에는 모든 거래가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비록 글로 적을 수는 없었지만 머릿속에는 장부보다 더 정확한 기록이 있었지요. 그날 밤 박분이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연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문상길이나 최덕수가 이연의 재주를 알게 되면 어찌 될까요? 그들은 분명 이연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박분이는 결심했습니다. 이연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초라하게 살아야 했지요. 눈에 띄지 않아야 했습니다. 박분이는 일부러 장사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연아, 앞으로는 떡을 조금만 만들겠다. 왜요, 할매? 손님들이 많은디요. 너무 장사가 잘 되면 시기를 받는다. 우리는 그저 먹고 살 만큼만 벌면 된다. 박분이는 떡을 만드는 양을 줄였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적게 만들었지요. 손님들이 더 달라고 해도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박분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박할매, 요즘 장사를 안 하시는 것 같은디요? 늙어서 힘이 부치네요.
조금만 만들어도 되더라고요. 박분이는 일부러 늙고 힘없는 척했습니다. 옷도 더 낡은 것을 입었고 떡집도 허름하게 내버려 두었지요. 사람들은 박분이가 가난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최덕수는 박분이를 비웃었습니다. 박할매, 이제 장사가 안 되는 모양이지? 그럴 줄 알았어. 박분이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최덕수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지요.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이연을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이연은 박분이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할매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가난한 척하는 것을 알았지요. 이연은 박분이에게 말했습니다. 할매, 미안합니다. 제 때문에 할매가 고생하십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있어서 할매는 행복하다. 박분이는 이연을 꼭 안았습니다. 이연은 박분이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지요. 한편 문상길과 최덕수는 여전히 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장터를 제 주머니처럼 생각했지요. 상인들은 불만이 있었지만 감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문상길은 관아 사람이었고 최덕수는 장터에서 힘이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문상길은 최덕수의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지요. 최서방, 이번 달도 재미가 쏠쏠했네. 그러게 말이오, 나리. 장터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니 편하지 않소? 그렇지. 글도 모르는 놈들이 뭘 알겠나? 두 사람은 웃으며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밀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한 아이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이연은 장터 한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문상길과 최덕수가 술을 마시며 웃는 모습을 보았지요. 이연은 그들이 빼돌린 돈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한 푼도 빠짐없이 말이지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박분이는 떡집을 정리하고 이연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도 장사는 신통치 않았지요. 하지만 박분이는 괜찮았습니다. 이연이 안전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으니까요. 이연아, 오늘도 고생했구나. 아닙니다, 할매. 할매가 더 고생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달빛이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지요. 가난해 보이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연의 머릿속에 새겨진 장터의 모든 거래가 말이지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문상길이 떡집으로 다가왔지요. 얼굴에는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최덕수도 함께였지요. 박할매, 잠깐 나와보시오. 박분이는 떡을 찌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상길은 떡집을 둘러보며 말했지요. 할매 떡집이 장터 규칙을 어겼다는 신고가 들어왔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규칙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고 하던디요. 박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닙니다, 나리. 저는 매달 정확히 세금을 냈습니다. 장부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소. 내일 관하로 오시오. 조사를 받아야겠소. 문상길은 차갑게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최덕수는 비웃으며 말했지요. 박할매, 이제 끝이구만. 세금을 안 내면 어찌 되는지 알지? 박분이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연은 박분이의 손을 꼭 잡았지요. 할매, 괜찮습니다. 이연아, 어찌 괜찮겠느냐? 박분이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관아에 끌려가면 벌을 받을 것이고 떡집도 빼앗길 것이었지요. 그날 밤 박분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분이는 이연과 함께 관아로 갔습니다. 관아 뜰에는 사또가 앉아 있었고 문상길은 옆에서 장부를 들고 있었지요. 장터 상인들도 모여 있었습니다. 박분이 앞으로 나오너라. 박분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연은 박분이 옆에 섰지요. 내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신고가 있다.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억울하옵니다. 사또나리. 소인은 매달 정확히 세금을 냈사옵니다. 문상길이 장부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사또나리, 장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자는 세금을 반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분명 다 냈습니다. 장부에 없으면 낸 것이 아니오. 증거를 대시오. 박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수증 같은 것은 받지 않았으니까요. 사또가 말했습니다. 장부에 없다면 내가 세금을 안 낸 것이다. 벌금을 물어야 하겠다. 사또나리, 정말 억울하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연이 앞으로 나섰지요. 사또나리,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사또가 이연을 내려다보며 물었지요. 내가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저는 장터에서 오간 돈을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문상길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또나리, 저 아이는 바보라고 소문난 아이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제가 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연은 또박또박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초하루 쌀 장수 김서방이 20냥을 냈습니다. 문나리는 장부에 15냥이라고 적었습니다. 문상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초일의 날 포목 장수 이서방이 30냥을 냈습니다. 문나리는 25냥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놈이 어디서 헛소리를. 문상길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연은 멈추지 않았지요. 열흘날 생선 장수 박서방이 15냥을 냈습니다. 문나리는 10냥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연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날짜와 상인의 이름, 실제로 낸 돈과 장부에 적힌 돈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말했지요. 사또는 놀란 표정으로 이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다 기억하고 있단 말이냐? 네, 사또나리. 제 할매는 매달 20냥을 냈습니다. 하지만 문나리는 장부에 15냥이라고 적었습니다. 사또가 문상길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설이, 이게 사실이냐? 아, 아닙니다. 저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부를 확인해 보자. 사또는 다른 상인들을 불렀습니다. 김서방, 내가 지난달에 세금을 얼마 냈느냐? 20냥을 냈사옵니다. 장부에는 15냥이라고 적혀 있구나. 이서방, 너는 30냥을 냈사옵니다. 장부에는 25냥이로구나. 한 사람 한 사람 확인할수록 이연의 말이 맞았습니다. 실제로 낸 돈과 장부에 적힌 돈이 달랐지요. 문상길은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또나리, 이건 제가 실수로 잘못 적은 것입니다. 실수? 이렇게 많은 사람의 세금을 잘못 적었단 말이냐? 사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연은 계속 말했지요. 그리고 최서방은 세금을 반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문나리가 봐주었습니다. 최덕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놈이 어디서 함부로. 최서방, 앉아라. 사또가 명령했습니다. 최덕수는 어쩔 수 없이 앉았지요. 이 아이 말이 사실이냐? 아, 아닙니다. 그럼 장부를 다시 확인해 보겠다. 최서방이 낸 세금을 다른 상인들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사또는 장부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최덕수가 낸 세금은 다른 상인들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지요. 최덕수의 가게가 장터에서 가장 크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최서방, 내 가게가 장터에서 제일 큰디 세금은 제일 적구나. 그건. 최덕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또는 문상길을 노려보았지요. 문설이, 내가 세금을 빼돌리고 최서방과 결탁한 것이 분명하구나. 용서해 주십시오, 사또나리.
문상길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사또는 차갑게 말했지요. 관아의 돈을 빼돌린 죄는 무겁다. 당장 옥에 가두어라. 포졸들이 문상길을 끌고 갔습니다. 최덕수도 함께 끌려갔지요. 두 사람은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사또는 이연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꼬마, 내가 정말 그 많은 거래를 다 기억하고 있느냐? 네, 사또나리. 어찌 그런 재주가 있느냐? 그냥 보이는 것입니다. 사또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기한 아이로구나. 박할매, 할매는 좋은 아이를 키우고 있소. 황송하옵니다. 사또나리. 할매는 세금을 제대로 냈으니 돌아가도 좋소. 그리고 이 아이를 잘 보살피시오. 감사하옵니다. 사또나리. 박분이는 이연의 손을 잡고 관아를 나왔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두 사람을 바라보았지요. 박분이가 주워온 바보 아기가 문상길과 최덕수를 무너뜨렸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다 기억하고 있었던 게야? 세상에 장부보다 정확하다니. 바보가 아니었구나.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박분이는 이연을 데리고 떡집으로 돌아갔지요. 이연아, 오늘 정말 고마웠다. 아닙니다, 할매.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박분이는 이연을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대견한지 몰랐지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이제 이연의 재주가 모두에게 알려졌으니 말이지요. 관아에서 조사가 계속되었습니다. 사또는 문상길의 장부를 낱낱이 뒤졌지요. 이연이 말한 대로 빼돌린 돈을 계산해 보니 그 액수가 엄청났습니다. 문상길은 몇 년 동안 장터 상인들에게서 세금을 빼돌려왔던 것이지요. 문상길, 내가 빼돌린 돈이 100냥이 넘는구나. 용서해 주십시오, 사또나리. 문상길은 바닥에 엎드려 빌었지만 사또는 냉정했습니다. 관아의 돈을 훔친 죄는 무겁다. 내 벼슬을 빼앗고 유배를 보내겠다. 사또나리. 문상길은 끌려나갔습니다. 최덕수도 마찬가지였지요. 문상길과 결탁해 세금을 덜 낸 죄가 드러났으니까요. 최덕수, 너는 뇌물을 주고 세금을 속였다. 재산의 반을 몰수하고 곤장 30대를 치겠다. 사또나리 살려주십시오. 최덕수도 곤장을 맞고 끌려나갔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감탄했지요. 문나리가 저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최서방도 꼴 좋다. 맨날 잘난 척하더니. 그런데 박할매 손자가 정말 대단하구나. 사람들은 이연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보 아기라고 부르던 이들이 이제는 신기하다는 듯 쳐다보았지요. 박분이는 이연의 손을 꼭 잡고 떡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관아에서 사람이 찾아왔지요. 박할매, 사또나리께서 부르십니다. 박분이는 다시 관아로 갔습니다. 이연도 함께 갔지요. 사또는 두 사람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박할매, 할매 덕분에 장터의 부정을 바로잡았소. 황송하옵니다, 사또나리. 이 아이가 아니었다면 문상길의 죄를 밝힐 수 없었을 것이오. 상으로 은자 50냥을 내리겠소. 사또는 은자가 든 주머니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박분이는 고개를 저었지요. 사또나리, 저희는 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뭐라고? 상을 받지 않겠다고? 예. 저희는 그저 떳떳하게 살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사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돈을 마다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할매, 이 돈이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디. 사또나리, 돈은 사람을 욕심스럽게 만듭니다. 저희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옵니다. 박분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또는 한참을 박분이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았소. 할매의 뜻이 그러하다면
억지로 줄 수는 없겠구려. 하지만 앞으로 장터에서 불편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관아에 알리시오. 감사합니다. 사또나리. 박분이는 이연과 함께 관아를 나왔습니다. 이연이 물었지요. 할매, 왜 돈을 받지 않으셨어요? 이연아,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욕심이 생긴다. 우리는 지금처럼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된다. 하지만 할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시기할 게야. 가난하게 사는 것이 오히려 편하단다. 이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분이의 지혜를 이해했지요. 장터로 돌아오자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박분이와 이연을 보며 수군거렸지요. 저 아이가 정말 대단한 재주를 가졌더라. 장부도 없이 다 기억하다니. 박할매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구나. 떡집 앞에는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사람들이었지요. 할매, 떡 좀 주시오. 소문 듣고 왔습니다. 저도 떡 한 접시 주시오. 박분이는 떡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지요. 사람들이 떡이 좋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연의 재주가 신기해서 오는 것 같았으니까요. 서옥년이 떡집으로 왔습니다. 박할매 잘하셨소. 무슨 말씀이십니까? 문상길과 최덕수를 혼내주셨잖소. 장터 사람들이 다 고마워하고 있소. 저희가 한 일이 아닙니다. 이연이가 한 일이지요. 서옥년은 이연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아이가 참 기특하구려. 하지만 조심하시오, 할매. 이제 사람들이 이 아이를 주목할 테니. 알고 있습니다. 남다른 재주는 축복이기도 하지만 위험하기도 하오.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시기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박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옥년의 말이 옳았지요. 며칠이 지나자 장터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갔습니다. 문상길이 빼돌린 세금은 상인들에게 돌려졌고 새로운 서리가 부임했지요. 새 서리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장부를 투명하게 관리했고 세금을 공정하게 거두었습니다. 최덕수의 가게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재산의 반을 몰수당한 최덕수는 장터를 떠났지요. 사람들은 그가 떠나자 후련해했습니다. 이제 장터가 깨끗해졌구먼. 그러게 말이야. 문나리도 없고 최서방도 없으니 편하네. 박분이는 여전히 떡을 팔았습니다. 이연은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요.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연을 쳐다보았지요. 저 아이가 정말 모든 걸 기억한다며? 한 번 본 거래는 절대 안 잊는다던디. 이연은 그런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예전에는 바보라고 무시당했는데 이제는 신기한 구경거리가 된 것 같았지요. 박분이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연아, 사람들이 너를 쳐다봐도 신경 쓰지 마라. 네, 할매. 내 재주는 하늘이 준 것이다. 자랑할 것도 없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다. 이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분이는 이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박분이는 떡집을 정리하며 이연에게 말했습니다. 이연아, 이제 사람들이 내 재주를 알게 되었다. 네, 할매. 앞으로 힘든 일도 있을 게야. 하지만 할매가 항상 곁에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마라. 할매, 저는 괜찮습니다. 이연아, 내가 이 할매를 만난 것도 인연이고 할매가 너를 만난 것도 인연이다. 우리는 서로를 지켜주는 거란다. 박분이는 이연을 꼭 안았습니다. 이연은 박분이의 품에서 따뜻함을 느꼈지요. 비록 친어미는 아니었지만 박분이는 이연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달빛이 떡집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장터는 조용했고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앉아 있었지요. 이연의 남다른 재주는 이제 모두에게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박분이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습니다. 박분이는 여전히 떡을 팔았고 이연은 옆에 앉아 있었지요. 하지만 박분이의 기침이 잦아졌습니다. 밤마다 기침을 하는 소리에 이연은 잠을 설쳤지요. 할매,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괜찮다, 이연아.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야. 하지만 박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말이지요. 예순을 넘긴 몸은 이미 많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박분이는 이연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이 아이는 어찌 될까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분이는 관아로 이연을 데리고 갔지요. 사또를 뵙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또 날이 청이 있사옵니다. 무슨 일이요, 박할매? 이 아이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를 부탁한다니 무슨 말이요? 소인은 늙고 병들었사옵니다.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사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재주가 있으니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박분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이 아이가 글을 배우고 셈을 배운다면 나라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아이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사또는 이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할매, 이 아이를 정말 관아에 맡기려 하시오? 네, 사또나리. 이 아이의 장래를 생각하면 그것이 최선이옵니다. 사또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소. 이 아이를 관아에서 거두어 글과 셈을 가르치도록 하겠소. 감사합니다, 사또나리. 박분이는 깊이 절을 했습니다. 이연은 박분이의 손을 잡았지요. 할매, 저는 할매와 함께 있고 싶습니다. 이연아, 이게 너를 위한 길이란다. 하지만 할매, 박분이는 이연을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요. 이연아, 할매는 너를 사랑한다. 하지만 할매와 함께 있으면 내 재주를 펼칠 수 없어. 너는 더 큰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 이연은 울음을 참았습니다. 박분이가 자신을 위해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을 알았지요. 며칠 후였습니다. 박분이는 떡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쓰던 떡살과 시루를 깨끗이 닦았지요. 이연은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할매, 어디 가시는 겁니까? 이연아, 할매는 고향으로 돌아가려 한다. 그럼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안 된다. 너는 여기 남아서 공부해야 한다. 박분이는 이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연아, 할매가 너를 주워온 날을 기억하느냐? 네, 할매. 그날 비가 내렸지. 할매는 떡을 찌다가 내 울음소리를 들었어. 그리고 너를 안았을 때 따뜻했단다. 박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는 할매에게 선물이었다. 외로웠던 할매에게 하늘이 보내준 선물 말이야. 할매, 이연아,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게야. 할매는 그걸 믿는다. 밤이 되었습니다. 박분이는 마지막으로 떡을 찌었지요. 이연과 함께 먹을 떡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떡을 먹었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지요. 이연아, 할매가 없어도 꿋꿋하게 살아야 한다. 네, 할매.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힘으로 살아가거라. 네, 할매. 박분이는 이연을 꼭 안았습니다. 이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지요. 이연아, 할매는 내가 자랑스럽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박분이는 조용히 짐을 꾸렸습니다. 많지 않은 짐이었지요. 떡집 문을 잠그고 열쇠를 서옥년에게 맡겼습니다. 옥년이, 이걸 부탁하오. 할매, 정말 떠나시는 겁니까? 그래야 하오. 이연이를 위해서 말이오. 서옥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매,
이연희는 어찌합니까? 관아에서 돌볼 것이오. 그 아이는 이제 더 큰 곳으로 가야 하오. 박분이는 장터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오랫동안 살았던 곳이었지요. 떡을 팔았던 자리, 이연과 함께 앉아있던 자리, 모든 것이 눈에 선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박분이가 떠난다는 소문을 들었지요. 박할매, 어디 가십니까? 정말 떠나시는 겁니까? 박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해 신세졌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렵니다. 할매, 이연희는요? 이연희는 관아에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쉬워했습니다. 비록 가난한 떡장수였지만 박분이는 장터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지요. 묵묵히 제 일을 하며 남을 해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할매 덕분에 장터가 깨끗해졌습니다. 박분이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장터를 벗어났지요. 이연은 관아 마당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분이는 멀어져 갔습니다. 작은 뒷모습이 점점 흐려졌지요. 이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관아 문을 뛰쳐나가 박분이를 향해 달렸지요. 할매. 박분이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연이 달려오는 소리를 들었지요. 할매, 가지 마세요. 이연은 박분이를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요. 이연아. 할매, 저를 두고 가지 마세요. 저는 할매 없이 못 삽니다. 박분이는 이연을 안고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지요. 이연아, 할매도 너와 헤어지기 싫다. 하지만 이게 너를 위한 길이란다. 할매. 이연은 박분이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놓고 싶지 않았지요. 이연아, 이제 놓아야 한다. 할매는 가야 하고 너는 남아야 한다. 할매, 할매. 이연은 마지막으로 박분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다른 말을 했지요. 어미. 박분이는 깜짝 놀라 이연을 보았습니다. 이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요. 어미 사랑합니다. 박분이는 이연을 꼭 안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요. 이연아, 할매도 너를 사랑한다. 박분이는 이연의 손을 천천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음을 옮겼지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다시 돌아가고 싶을 것 같았으니까요. 이연은 그 자리에 서서 박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지요. 마침내 지평선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떡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떡을 찌던 불은 꺼졌고 시루는 차갑게 식었지요. 사람들은 빈 떡집을 보며 말했습니다. 박할매가 참 대단한 분이었지. 그 할매 덕분에 이연희가 제대로 배우게 됐어. 정말 훌륭한 분이셨네. 사람들은 그제야 박분이의 진짜 가치를 이야기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욕심 없었고 남다른 아이를 정성껏 키워 세상에 내보낸 노파였지요. 이연은 관아에서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뛰어난 재주 덕분에 빠르게 배웠지요. 하지만 밤마다 박분이를 그리워했습니다. 떡지는 소리가 그리웠고 따뜻한 품이 그리웠습니다. 달빛이 관아 마당을 비추었습니다. 이연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을 했지요. 어미, 보고 싶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어디선가 떡지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연은 눈을 감았지요. 박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주워 키워준 할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